로스앤젤레스의 11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베벌리힐스의 고급 주택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52세 이경선은 4년간 유방암과 싸우며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을 모두 잃고 몸무게도 20kg 이상 빠진 상태였죠. 그러나 오늘 그녀에게는 암보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면서도 기적 같았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날은 LA의 전형적인 가을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평소와 같이 아침 7시에 일어나 항암제를 복용했습니다. 4년 전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은 후 이것이 제 일상이 되었거든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 머리카락은 모두 빠졌고 한때 63kg이었던 몸무게는 이제 43kg까지 줄어들었어요. 얼굴은 움푹 들어가고 눈은 깊숙이 파여 있었습니다. 영일 씨와 저는 26년 전 젊은 꿈을 품고 미국에 왔습니다. 당시 저는 27세, 영일 씨는 32세였어요. 한국에서는 영일 씨가 작은 무역회사에, 저는 은행에서 일했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미국에 가면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집도 사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며 서로를 다독였죠. 처음 LA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코리아타운의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 월세 $800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저렴했지만 당시 저희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영일 씨는 한인마트에서, 저는 다운타운 회계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영일 씨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저는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쉬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돈을 모으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매년 계속 오르는 렌트비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해가 갈수록 부담이 커졌죠. 여보, 이번 달부터 렌트가 또 올랐어요. 제가 집주인에게 받은 통지서를 보여주며 말했을 때 영일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또 작년에도 올렸는데. 그는 한숨을 쉬며 맥주캔을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언제 집을 살 수 있을까? 다른 곳으로 이사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더 멀리 나가면 기름값이 더 들고 출퇴근 시간도 길어져. 결국 마찬가지야. 영일 씨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여러 번 이사를 다녔습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아서요. 하지만 렌트가 싼 곳은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치안이 안 좋거나 너무 낡았거나 아니면 너무 멀거나. 이번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새 아파트를 보러 다닐 때마다 저는 희망을 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렌트 인상 통지서를 받게 되었어요. 미국에 온 지 10년이 지나도록 저희는 여전히 세입자였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집을 사는데 저희만 계속 남의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영일 씨가 가끔 중얼거렸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생각해 봤지만 출퇴근 거리와 동네 안전을 고려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결국 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지만 그것도 $1200였습니다. 자동차 페이먼트도 부담이었어요. LA에서 차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중고차지만 매달 꽤 많은 돈을 내야 했어요. 보험료, 기름값, 수리비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나갔습니다. 경선아, 이 차 또 고장났어.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영일 씨가 정비소에서 전화를 걸어왔을 때의 절망감을 잊을 수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감기를 자주 앓았고 위장도 좋지 않았어요. 미국에 와서는 스트레스와 과로로 더욱 심해졌죠. 경선 씨, 위내시경 결과 위험이 심하네요.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의사가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의료보험이 있어도 병원비는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1년에 서너 번은 응급실에 갔어요. 갑작스런 복통이나 앉아있기도 힘든 어지러움증 때문이었어요. 처음엔 남편은 이런 나를 안타까워했지만 점점 귀찮아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역력했습니다. 엄살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좀 참아봐. 왜 허구한 날 당신은 아프기만 한 거야? 내가 언제까지 당신을 보살펴줘야 되는 거야? 아프면 약을 먹어.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남편의 이런 행동은 나를 더욱더 절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도 아닌 미국 땅에 내가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오직 남편밖에 없는데 그런 남편이 이제 나를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고 남편의 마음을 이해는 한다고 하지만 나는 정말 너무 서럽고 남편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몸뚱아리가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영일 씨는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 만난다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카지노에 다니고 있었어요. 또 늦게 들어오네요. 어디 갔다 오세요? 제가 물으면 친구들이랑 저녁 먹었다고 둘러댔죠. 어느 날 영일 씨 지갑에서 카지노 칩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칩을 들고 물었을 때 영일 씨는 가끔 스트레스 풀려고 간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끔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나가서 새벽에 들어왔어요. 때로는 기분 좋게, 때로는 침울하게. 돈을 잃고 온 날이면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이번 달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제가 명세서를 보며 물었을 때 영일 씨는 회사 회식비라고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카지노에서 현금을 뽑아 쓴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저희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아이를 가지자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유가 생기지 않았어요. 제 잦은 병치레와 영일 씨의 도박으로 저축은 꿈도 못 꾸고 생활은 늘 마이너스였지요. 여보, 이번 달도 적자예요. 신용카드로 렌트를 내야겠어요. 제가 가계부를 보며 말할 때마다 영일 씨는 짜증을 냈어요. 20년이 넘게 이런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늘 제자리였어요. 렌트는 계속 올랐고 의료비는 늘어났고 영일 씨의 도박빚은 쌓여갔죠. 그리고 4년 전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이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치료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나왔고 영일 씨는 더 자주 카지노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래. 내가 아프니까 나도 힘들다고. 영일 씨의 변명은 늘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영일 씨를 원망하지 않으려 했어요. 26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니까 힘들 때일수록 서로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오히려 아픈 내가 죄책감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몸의 컨디션을 좋지 않았어요. 암 진단을 받은 지 벌써 4년째네요. 아침 일찍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굽고 계란 후라이도 하나 했지요. 요즘 드러나는 부쩍 남편의 눈치를 더 보게 되더라고요. 몸이 아픈 건 둘째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의 표정 먼저 살피게 되더라고요. 여보, 아침 드세요. 저는 남편을 위해 준비한 토스트가 담긴 쟁반을 슬며시 남편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57세인 그는 4년간 제 투병을 지켜봐 왔어요. 아니, 지켜본다기보다는 견뎌온 것 같았어요. 영일 씨는 회색 잠옷을 입고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쳤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제가 민감해진 탓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경선아, 앉아.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요즘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제 병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까봐 항상 조심스러웠거든요. 우리 이혼하자.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항암 치료로 예민해진 신경 때문인지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서요. 영일 씨는 침대 옆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어요. 다른 여자가 생겼어. 건강한 여자와 내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다. 그의 표정은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26년간 함께 미국 땅에서 힘겹게 살아온 그 수많은 밤을 함께 버텨낸 저에게 던진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어요. 26년 동안 우리가 함께 겪어온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나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의미? 26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지. 내가 계속 아프니까 돈은 다 병원비로 나가고 집 한 채 제대로 못 사고 살았어. 영일 씨의 말은 칼날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26년 전 인천공항에서 손을 잡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그날을 떠올렸어요. 힘들어도 함께 이겨내자던 약속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던 결혼 서약을 말이에요.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 여기 서명만 하면 돼. 그는 이혼 서류를 제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바라보며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원래도 손떨림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영일 씨, 제가 뭘 잘못했나요? 몸이 약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4년 동안 당신과 함께 이 병과 싸워왔는데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지쳤어. 더 이상 병든 사람과 살고 싶지 않다고. 26년 동안 가난하게 사는 것도 지겹고. 그의 말은 더욱 잔혹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영일 씨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저는 4년 전 암 선고를 받았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영일 씨는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나 봐요. 시간 없어. 오늘 중으로 서명 안 하면 강제로 진행할 거야. 시간 끌어봐야 소용없어. 변호사 비용만 더 들어갈 뿐이야. 그는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항암 치료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져서 글씨도 제대로 쓰기 어려웠습니다. 각각의 글자를 쓸 때마다 제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경선, 26년간의 미국 생활, 가난했지만 함께였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는 홀로 서야 하는 제 이름을 쓰는 것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서명을 마치자마자 영일 씨는 서류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내일까지 집에서 나가. 치료는 알아서 해. 더 이상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지난 26년간 제가 함께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것은 착각이었다는 것을, 그에게 저는 그저 짐이었다는 것을요. 건강했을 때도 아팠을 때도 결국 저는 혼자였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26년간 살았던 우리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베벌리힐스 위셔 대로변의 2층 집이었어요. 정원의 장미꽃들이 11월 찬바람에 시들어가고 있었는데 마치 제 몸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손에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26년간의 추억과 함께 항암제와 진통제가 들어있는 약통도 꼼꼼히 챙겼어요. 이것들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거든요. 시내 호텔에 가서 며칠 머물면서 생각을 정리해야겠어. 저는 혼잣말을 하며 웨스트 할리우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갈 곳이 있다는 게 어디예요? 선셋대로의 한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경이었어요. 짧은 거리를 걸었는데도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로비는 하얀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샹들리에가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체크인 카운터로 걸어가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3일 정도 머무르고 싶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네, 성함과 카드를 부탁드려요. 20대로 보이는 직원이 친절하게 답했어요. 그런데 제 모습을 보더니 살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신용카드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직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죄송합니다만 카드가 승인되지 않네요. 다른 카드 있으시나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카드들을 모두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영일 씨가 모든 카드를 정지시켜버린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분명히 잔고가 있을 텐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계좌의 잔액이 0달러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로비의 다른 손님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머리의 앙상한 몸, 그리고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 부끄러움과 절망감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저는 가방을 들고 급히 호텔을 나왔습니다. 저녁 7시경 LA의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길거리를 걸으며 갈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지난 4년간 병원 생활만 하면서 대부분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요. 게다가 지금 제 모습을 보여주기도 창피했습니다. 가발도 집에 두고 나와서 대머리 상태 그대로였거든요. 결국 저는 코리아타운 근처의 한 찜질방을 발견했습니다. 24시간 개방이라는 네온 사인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25입니다. 다행히 지갑에 있던 현금으로 입장료를 낼 수 있었어요. 찜질방 안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더욱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저는 플라스틱 베개에 머리를 기댄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 곳곳이 아팠고 약 복용 시간도 놓쳤어요. 26년 결혼 생활, 4년간의 투병, 그리고 하루아침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3시경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이 병을 혼자서 어떻게 이겨내야 하지? 창밖으로는 LA의 밤거리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어둠 속에 묻힌 것만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찜질방에서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더 아팠습니다. 목과 어깨는 결렸고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인한 메스꺼움도 심해졌어요. 화장실 거울 속 제 모습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부은 눈, 창백한 얼굴, 그리고 대머리. 하지만 출근해야 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저는 다운타운에 있는 회계사무소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암 진단 이후에도 치료 일정에 맞춰 계속 일해온 곳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다시 확인해 봤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동결 상태였어요. 영일 씨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전 9시 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평소에도 암 환자인 제 모습에 어색해했는데 오늘은 더욱 그랬습니다. 경선 씨, 괜찮아요? 얼굴이 더 안 좋아 보여요. 옆자리 직원인 제니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항암 치료로 인한 집중력 저하에 더해 어제의 충격까지 겹쳐서 숫자들이 눈앞에서 뒤섞였습니다. 오전 11시경 사무소 매니저인 톰 워커가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평소에도 엄격하기로 유명했어요. 경선, 내 사무실로 와봐.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그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걸을 때마다 휘청거렸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MBA 학위증과 각종 상장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앉아. 톰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최근 몇 달간 당신의 업무 효율이 현저히 떨어졌어. 실수도 늘고 지각도 잦고. 그는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변명하고 싶었어요. 항암 치료 때문에 병원 왕복 때문에 늦거나 실수했던 것들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톰,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아니야. 결정은 이미 난 거야. 그는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실적 중심으로 인력을 재편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당신의 컨디션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기대하기 어려워. 해고 결정이 내려졌어. 그 순간 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제는 남편을 잃었고 오늘은 일자리마저 잃는 거였어요. 해고 통지서와 마지막 급여는 여기 있어. 오늘까지만 출근하고 개인 물품 정리해. 톰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으며 재고해 주실 순 없나요? 15년간 성실히 일했는데. 라고 애원했습니다. 15년간 수고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서 치료에 집중하는 게 좋겠어. 회사로서도 안정적인 업무 진행이 필요하고. 그의 말은 더욱 잔혹했어요. 사무실을 나와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동료들이 일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모두들 제 상황을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15년간 모아둔 개인용품들을 박스에 담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가족사진, 작은 화분, 약통. 모든 것이 추억이었어요. 오후 5시 사무실 문을 나서면서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15년간 다녔던 직장이었는데 이제는 제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거리로 나오니 LA의 11월 바람이 차갑게 머리를 스쳤습니다. 머리카락이 없어서 더욱 춥게 느껴졌어요. 저는 박스를 안고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집도 남편도 돈도 직장도 그리고 건강도 없어. 하지만 아직 저는 몰랐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요. 해고 통지를 받고 거리로 나온 저는 방향 감각을 잃은 것 같았어요. 저녁 6시경 LA의 하늘은 회색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개인 물품이 든 박스를 들고 걷다 보니 어느새 웨스트우드 지역에 와 있었어요. 배가 고팠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지갑에는 어제 찜질방에서 쓰고 남은 $30뿐이었어요. 게다가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식욕도 없었지만
약을 먹으려면 뭔가 위에 넣어야 했습니다. 저는 길모퉁이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움찔했어요. 대머리의 앙상한 몸, 완전히 환자의 모습이었거든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니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진열대 사이를 걸으며 가장 싸고 소화하기 쉬운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죽 하나 물. 이것만으로도 7달러네. 저는 혼잣말을 하며 계산했어요. 항암 치료 중에는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만 먹을 수 있거든요. 계산대로 향할 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리에 쓰고 나온 모자, 아래로 앙상한 얼굴이 드러나 있었어요. 계산대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이름표에는 제니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물건을 내려놓자 그가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계산을 하던 제니가 갑자기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람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실례지만 괜찮으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그 한마디에 제가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버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요즘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요.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제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얘기해 보시겠어요? 저기 휴게 공간에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편의점 한쪽 구석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어요. 저는 제니의 배려에 고마워하며 그곳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니가 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물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4년간의 투병, 남편의 배신, 이혼, 해고. 지난 이틀간의 모든 일들을요. 제니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중간중간 정말 힘드셨겠어요. 너무 하시네요 라며 공감해줬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집도 잃었거든요. 그때 정말 막막했는데 제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분 정도 이야기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저는 제니 김이에요. 한국에서 온 지 10년 됐고 두 아이 키우면서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경선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들어줘서. 제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일어나서 계산대 뒤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빨간 주머니를 꺼내더니 제게로 다가왔어요. 언니, 이거 가져가세요. 그녀가 주머니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작은 부적과 함께 메가 밀리언즈 복권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건데요. 저희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제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10년 전 미국 올 때 어머니가 절에 가서 직접 기도하며 받아오신 부적이에요. 딸이 멀리 가서도 무사하고 복받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요. 제니가 빨간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펼쳐 보여줬어요. 작고 오래된 부적에는 한자로 평안이라고 쓰여 있었고 옆에는 복권이 함께 들어 있었어요. 부적은 어머니가 절에 가서 직접 기도하며 받아오신 거예요. 제니가 빨간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펼쳐 보여줬어요. 작고 오래된 부적에는 한자로 평안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 부적을 주시면서 그러셨어요. 딸이 멀리 가서도 무사하고 언젠가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요. 제니가 부적 옆에서 새 복권을 꺼내며 말했어요. 복권은 제가 오늘 넣은 거예요.
사실 어머니 부정만 가지고 있었는데 언니를 보니까 갑자기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복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진심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하늘이 그 마음을 알아보고 복을 내려준다고요. 부적은 그저 마음의 위안이고 진짜 힘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도 처음엔 미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와서 정말 힘들 때마다 이 주머니를 만지면서 어머니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누군가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소중한 걸 어떻게 해? 저는 손을 떨며 말했어요. 언니, 저도 미국 와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남편 사업 실패하고 아이들 병원비 때문에. 그때 한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받은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한다고요. 제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지금 언니가 너무 힘드시잖아요. 이거라도 가지고 계시면서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언니를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걸? 저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지만 제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받은 만큼 베풀라고요. 언니도 언젠가 좋은 일 생기실 거예요. 제가 확신해요. 저는 복권을 받으며 정말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아직 세상이 살만하네요. 라고 말했어요. 편의점을 나오면서 저는 복권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종이 조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편의점을 나온 후 저는 어제 머물렀던 코리아타운의 찜질방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다른 갈 곳이 없었거든요. 지갑에 남은 돈으로 하룻밤 더는 버틸 수 있었어요. 찜질방에서 플라스틱 베개에 머리를 기댔지만 추위와 몸의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관절이 아팠고 메스꺼움도 계속됐습니다. 새벽 5시경 몸이 너무 춥고 아파서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서 제임스가 준 복권이 만져졌어요. 복권이라 내 인생에 행운이 올까?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복권을 꺼내봤습니다. 메가 밀리언즈 복권이었어요. 번호는 7, 14, 23, 35, 47, 메가볼 10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주머니에 다시 넣었어요. 그날 저는 암 환자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이력서를 수정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지만 52세 암 환자를 원하는 곳은 거의 없었어요. 저녁 7시경 출근길에 항상 들렀던 맥도날드에서 $1 커피를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계산대 옆에 있던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추첨된 메가 밀리언즈 당첨 번호를 발표합니다. 7, 14, 23, 35, 47, 메가볼 12입니다. 당첨 금액은 $1,000,000입니다.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 주머니에서 복권을 꺼내 확인해 봤습니다. 7, 14, 23, 35, 47, 메가볼 12. 똑같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중얼거리며 복권과 TV 화면을 번갈아 봤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거리에서 복권을 다시 한 번,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제가 $1,000,000에 당첨된 거였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꿈이야? 저는 볼을 꼬집어 봤지만 아팠어요. 현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이틀간의 절망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했어요. 4년간의 투병과 절망 끝에 찾아온 기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복권 본사로 향했습니다. 다운타운에 있는 캘리포니아 복권청 사무소는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첨 확인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접수 직원에게 말했어요. 복권과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50대 여성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복권을 스캔하는 기계에서 삐삐삐 소리가 났어요. 직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천만 달러 당첨이 확인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세금을 제외하고 약 600만 달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분할로 받으시겠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일시불로 주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서류 처리에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꿈만 같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12달러밖에 없던 제가 백만장자가 된 거였으니까요. 일주일 후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직원이 설명해 줬어요. 복권청을 나오면서 저는 LA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마치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거야.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저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요. 복권 당첨 소식이 언론에 나간 것은 당첨 확인 이틀 후였습니다. LA 한인 여성, 투병 중 1천만 달러, 메가 밀리언즈 당첨이라는 제목으로 한인 신문과 지역 뉴스에 보도됐어요. 저는 다운타운의 작은 모텔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영일 씨였어요. 여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선아, 나야. 영일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뉴스 봤어. 복권에 당첨됐다며? 정말 축하해. 고생 끝에 낙이 온 거네. 그의 목소리에서 가짜 기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요? 우리 아직 부부잖아. 법적으로는 말이야. 그 돈에 내 지분도 있는 거 아니야? 4년간 내 병원비를 내가 댔는데. 영일 씨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부부요? 당신이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병든 사람과 살기 싫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아직 법원에서 최종 승인 나기 전이잖아. 내 변호사가 그러는데 그 돈의 절반은 내 거라고 해. 혼인 중 재산이니까. 그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당신이 강제로 이혼하라고 했잖아요. 계좌도 동결시키고. 어쨌든 소송 걸 거야. 준비해둬. 영일 씨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손을 떨었습니다. 이제 막 희망을 찾았는데 또다시 시련이 찾아온 거였어요. 일주일 후 정말로 법원에서 소장이 배달됐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영일 씨는 1천만 달러의 절반인 50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구해야 했어요. 복권 당첨금으로 베벌리힐스의 유명한 로펌에서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케이스가 까다롭습니다. 변호사 마이클 톰슨이 말했어요. 40대 중반에 그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했습니다. 왜요? 이혼은 그분이 원한 거잖아요. 저는 억울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입니다. 그리고 복권을 산 시점이 이혼 서류 작성 전이라면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법정 출석일이 왔습니다. LA 다운타운 법원은 웅장했지만 저에게는 무서운 곳이었어요. 영일 씨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그의 변호사가 서 있었고요.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4년간 아내의 암 치료비를 모두 부담했습니다. 복권은 혼인 중에 구입한 것이므로 공동재산입니다. 영일 씨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이혼을 요구해 놓고 이제 와서 돈을 달라니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계좌도 동결당했고 병든 사람과 살기 싫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복권은 그 이후에 구입한 것입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관은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엄격해 보였지만 공정해 보였어요. 복권 구입 시점과 이혼 의사표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제출해 주세요. 재판은 한 달간 계속됐습니다. 매번 법정에 갈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영일 씨는 저에게 다양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합의하자. 300만 달러만 줘. 그럼 조용히 끝낼게. 소송비만 해도 얼마인지 알아? 그가 법정 복도에서 저에게 제안했어요. 안 돼요. 한 푼도 드릴 생각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드디어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했어요. 언론도 몰려와 있었습니다. 재판관이 망치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피고 김영일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피고가 병든 사람과 살기 싫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계좌를 동결한 것이 확인됩니다. 복권은 그 이후 원고가 독립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권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영일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의자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투병 중인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했으므로 위자료 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마침내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영일 씨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저는 웨스트우드에 있는 그 편의점을 다시 찾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꼭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11월 말에 LA는 선선했어요. 저는 새로 산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난달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가발도 새로 맞춰서 자연스러운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고 화장도 했어요.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후 7시경 편의점에 도착했을 때 제니가 계산대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경선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니 씨. 잘 지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와, 정말 좋아 보이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니 씨. 잘 지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무슨 일이요? 제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기억하세요? 그날 주신 복권. 당첨됐어요. 제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와, 믿기지 않네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네요. 잠깐 시간 있으세요? 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그냥 도와드린 거였는걸요. 제니가 손살에 쳤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제 인생을 바꿔준 분이라고요. 그날 당신의 친절함이 제게는 구원이었어요. 저는 봉투를 그녀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안에는 100만 달러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제니가 봉투를 열어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너무 많아요. 받을 수 없어요. 당신이 그날 저에게 보여준 친절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제니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절망의 끝에 서 있었거든요. 암으로 머리카락을 다 잃고 앙상하게 말라서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이제 사람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당신은 놀라거나 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괜찮으세요? 라고 먼저 말을 걸어주셨죠.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30분 넘게 들어주셨잖아요. 중간에 한 번도 시계를 보거나 귀찮아하는 기색 없이 진심으로 공감해 주시고 정말 힘드셨겠어요. 너무 하시네요 하면서 제 편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소중한 부적까지 나눠주시면서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 응원하고 있다는 희망을 주셨어요. 그 작은 복권 한 장에는 당신의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는 당신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모든 것이 제게는 기적이었어요. 죽고 싶을 만큼 절망적이었던 제게 생명을 불어넣어준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제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싶어요. 제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그때 정말 막막했거든요. 큰아들이 UC 버클리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1년에 7만 달러나 되더라고요. 둘째도 내년에 고등학교 졸업인데 이 아이도 대학 가고 싶어 하고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는 제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남편 사업도 코로나 이후로 계속 어려워졌어요. 한식당을 하는데 손님이 많이 줄어서 때로는 월세도 못 낼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편의점에서 야간 일을 시작한 거거든요. 제니가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했어요. 아이들한테는 걱정 끼치기 싫어서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일은 또 어떻게 버틸까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랬구나. 저는 제니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이 갔어요. 그런데 언니를 보니까 저보다 훨씬 힘든 상황이신 것 같더라고요. 암도 앓고 계시고 남편분한테 버림받으시고 그 순간 생각했어요. 내가 힘들다고 투정 부릴 때가 아니구나. 저분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드려야겠다고요. 저는 제니의 말을 들으며 더욱 감동했어요. 본인도 힘든 상황에서 저를 도와준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고마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고마운 거예요, 제니 씨. 여유가 있을 때 베푸는 건 쉬워요. 하지만 본인도 어려울 때 남을 도와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저는 수표를 다시 제니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제니 씨, 이건 제가 그냥 주는 돈이 아니에요. 당신의 몫이에요. 제 몫이라니요? 제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네, 당신 것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당신이 복권을 주실 때 이미 우리는 파트너가 된 거예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없었다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당첨금은 원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눠 가져야 할 몫이었던 거예요. 복권을 산 건 제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당신의 돈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사서 저에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 몫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제게 생명을 구해준 거예요. 이 돈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원래 당신이 받으셔야 할 당연한 몫이에요. 제니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언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였어요? 당연하죠. 애초에 이 복권의 진짜 주인은 당신이었어요. 저는 그냥 보관만 했던 거고요. 저는 제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러니까 미안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당신 것을 당신에게 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제 아이들 교육에 집중하세요. 버클리 등록금 걱정도 하지 마시고 둘째 아이 대학 준비도 마음 편히 하세요. 그리고 남편분 사업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요. 언니 감사합니다. 편의점을 나오면서 저는 마음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니의 인생에 새로운 희망과 목표를 심어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희망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받은 만큼 베푸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저는 이 깨달음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은 바로 이런 따뜻한 마음과 마음의 연결이었어요. 2개월 후, 저는 산타모니카 해변 근처의 아름다운 콘도를 샀습니다. 매일 아침 발코니에서 태평양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것이 제 새로운 일상이 되었어요. 오션 애비뉴를 걸으며 바다 냄새를 맡고 피어에서 석양을 바라보는 소소한 행복들이 제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기쁨은 다른 곳에서 찾았어요. 저는 여러 자선단체에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더스-사이나이 의료센터 암치료 기금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어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없기를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요. 코리아타운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소에도 50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경험한 저로서는 가정에서 상처받은 여성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어느 화창한 12월의 오후, 제가 기부한 암치료 기금으로 치료받게 된 한 여성이 제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경선 씨, 저는 40대 초반의 싱글맘입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비가 없어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경선 씨의 기금 덕분에 치료받을 수 있게 됐어요. 두 아이와 함께 살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겪었던 고통들이 모두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UCLA 의료센터에서 열린 암 환자 가족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후원한 행사였어요. 병실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저도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힘내요. 라고 답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언니, 메리 크리스마스? 덕분에 아이들도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 사업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고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해요. 당신의 성공을 응원할게요. 산타모니카 해변을 걸으며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버림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다시 세웠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였어요. 거실 큰 창문으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배신, 절망, 기적, 그리고 희망. 모든 것이 하나의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오늘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었다.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었다. 창밖으로 새해의 첫 번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 새로운 기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경선의 기적의 역전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로 우리를 절망의 끝으로 몰아갑니다. 특히 질병과 배신이 동시에 찾아올 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그 끝에서 우리는 진정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아름다운 새벽이 옵니다.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기적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